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융합과학 이제 시작할 건데요. 미리 이제 융합과학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융합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게 되면은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그 과목이 바로 융합과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확한 용어는 융합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던 교재 또는 참고서 있죠. 아니면 시중에서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 그런 것보다 거의 책 두께가 거의 2배 정도에 달할 거예요. 맞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과학 하면은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과학이란 이런 것이다.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 과학이 융합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융합과학을 통해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초를 닦아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6주간 이 융합과학의 전체 부분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유는 결과적으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포인트가 있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짚어나가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우리 수업 시간이 6주 동안, 그러니까 한 3시간 45분 정도의 수업을 한 6번 정도 진행하면서 이 두꺼운 책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5번 다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한다고요? 다 할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은 6주 동안의 그 두꺼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 전부를 다 다뤄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6주간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쭉 익혀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교재를 한두 장 넘겨보시다 보면은요, 바로 앞에 컨텐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차례 부분이 있죠? 차례 부분을 좀 먼저 보실까요? 자, 차례 부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요. 자, 항상 책을 받으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될 건지 그 차례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융합과학은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우주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2부는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1부, 2부에는 또 3개의 단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1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진화, 두 번째 태양계와 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의 진화, 이렇게 해서 3개의 또 대단원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대단원에는 또 다른 소단원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부의 과학과 문명 같은 경우에도 역시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의 어떤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얼마만큼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6개의 단원을 고르게 시간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게 될 1부 우주와 생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융합과학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부의 과학과 문명은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좀 적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2부의 과학과 문명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1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도 6주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1부 우주와 생명 부분에 많이 좀 투자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2부의 과학과 문명은 이제 이후에 이 단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융합과학의 첫 번째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바로 넘어가시면은 1강의 은하의 발견과 빛의 스펙트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뭐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좀 풀어오시고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는 그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의 문제를 선생님이 임의로 한 10문제 정도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집으로 통보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잘 신경 써서 눈에 잘 좀 체킹을 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은하의 발견과 빛의 스펙트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기존에 지금 앞서 우리가 봤었던 단원명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우주의 기원과 진화 파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 우주와 생명의 가장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대나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들 우주의 시작이 뭐죠? 빅뱅. 그렇죠. 빅뱅이죠. 그지? 바로 그 빅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원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서요. 바로 그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다뤄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부에서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에서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배운다.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은하의 발견과 빛의 스펙트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은 외부 은하의 발견 과정이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 바로 갈릴레이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잠깐 좀 볼까요? 갈릴레이는 직접 제작한 천체 망원경으로 수많은 별들을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시에 은하수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제작한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저 하얗게 보이는 은하수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별의 집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목성 같은 것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목성에 달과 같은 위성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도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우주의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아가는데 가장 시초가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릴레이는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허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허블은 당시의 성운으로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하여 그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임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은하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은하 배우셨죠? 자, 은하가 뭘까요? 은하가 뭘까요? 응? 완전 많은. 별의 집단이죠. 별의 집단.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 이 별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왜 이 시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좀 예쁘게 쓰는 말 중에서 뭐 지구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는 과연 별일까요? 아니요. 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여기서 이제 천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모든 별들이나 아니면 지구와 같은 행성들 또는 달과 같은 위성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별은 스스로 빛이 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계 내에 있는 유일한 빛을 내는 천체인 태양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이에요. 그죠? 그럼 달은 별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밤하늘에 달은 매우 밝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이 스스로 빛이 나는 게 아니죠. 달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달은 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하지만 태양은 정말 스스로 빛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스스로 빛이 나는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은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은하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 부르던가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그렇죠.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은하요. 우리 은하. 알겠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런 표현 쓰는 경우 있죠.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맞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안드로메다는 별이 아니에요. 안드로메다는 또 하나의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별들의 집단인 은하가 우리 은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외부 은하들도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할 때 그 안드로메다가 그나마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이러면은 하나의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별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하 내에서 세페이드 병광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왔죠? 자,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밝기 차이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 밝은지를 나타낼 때 그것을 등급으로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지? 이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할 때 그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은 좀 더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좀 더 별의 등급을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눠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별의 밝기는 1등급보다 더 작은 숫자도 나타납니다.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도 등급을 따질 수가 있어요.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눈으로 보이는 밝기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겉보기 등급, 눈으로 봤을 때 저 별 밝아, 저 별 어두워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는 뭘까요? 가장 밝게 보이는 거. 태양이에요. 그죠?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5.6등급인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북쪽 하늘을 살펴보면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근데 그 북극성의 등급이 눈으로 봤을 때 뭐 2등급인가 3등급인가 뭐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태양과 북극성 중에서 누가 더 밝아요? 태양이 훨씬 더 밝습니다. 맞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밝기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별들을 같은 거리에 놓고 밝기를 비교해 보면은요, 그 별들의 실제 밝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실제 밝기들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태양과 북극성 두 개의 별의 절대 등급, 그러니까 실제 밝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보다 북극성이 약 250배 정도 더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태양이 더 밝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고 북극성이 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이는 밝기랑 실제 밝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등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급으로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주면 돼요.
이게 하나의 숫자일 거 아니야. 그 숫자들 빼므로써 아, 이 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의 별을 볼 거예요. 오케이? 왜? 원 잘 그리. 아, 그렇죠. 원 잘 그리죠. 그래서 변태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아, 그건데 뭐? 원이 이쁘면은 네. 자식이 이쁜가 얼굴이 이쁘고 하트가 변태라고. 하트를 잘 그리면 변태고 원을 잘 그리면 자식이 이쁘다고요? 아, 얼굴이 이쁜가 자식이 이쁜가 그랬어요. 아,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딸인데 큰일이에요. 그럼 됐지. 나중에 선생님 딸이 이 촬영한 것을 보게 될까요? 에이, 설마요. 그죠? 설마, 그지? 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 잘 그리는 거랑 자식이 이쁜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선생님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하나의 별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 별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은 요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지구가 요 위치로 오게 되면은요. 움직이지 않는 똑같은 별을 바라봐도 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실제로 별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의 별이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펜을 하나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걸 정 가운데다 딱 놓은 상태에서 오른눈을 감았다가 왼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 연필 뒤쪽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맞죠? 그지? 사람은 두 개의 눈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사물 하나 딱 놔두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감았다 떴다 해보면은 이때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뒤에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랬을 때 요 전체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 시차의 딱 절반만큼, 요 절반만큼을 연주시차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시차. 그랬을 때 만일 어떤 별의 연주시차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연주시차분의 일로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의 거리를 자로 가지고 잴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당시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우주는요. 우리 은하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은하수 본 적 있나요? 못 봤죠. 사실 못 본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너네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밝죠. 밤에도 너무 밝습니다. 밤에도 너무 밝다 보니까 별들이 또 잘 안 보여요. 그죠? 또 날씨가 또 흐리기도 하고요. 그죠? 뭐 공기의 오염 때문에. 근데 이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은하수를 보면은요. 은하수가 어느 쪽 하늘에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휘어감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갈릴레이가 그 은하수라고 하는 게 별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휘어감고 있는 그 별들이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주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세페이드 병광성이라고 하는 별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별을 반짝반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근데 실제로 별을 바라보면은 반짝반짝합니다. 알겠습니까? 별을 바라보면은 반짝반짝하거든요. 근데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이유는 진짜로 별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별빛이 우리 눈으로 딱 들어오면은 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저 먼 우주에서 별빛이 우리 눈으로 싹 들어오는데 지구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 바깥쪽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대기권. 맞지? 그 대기권을 별빛이 딱 통과하는 동안에 이 빛이 꺾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별빛이 눈으로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는 밝게 보이고 안 들어오면은 어둡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별의 밝기는 일정한데 이 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변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자는 빛광자잖아요. 그제? 변자가 변한다라는 변자거든요. 그러니까 변광성은 진짜 밝기가 변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별이 변광성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저 변광성은 밝기가 변화가 생기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 뒤에 가가지고 별의 일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별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죽습니다. 별의 수명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변광성은요,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즉, 크기가 작아졌다가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 눈에 밝게 보입니다. 반대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면은 어둡게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진짜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의 밝기가 실제로 변하는 별이 변광성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커졌다 작았다 하다가 어떻게 될 거 아니? 터져요. 펑! 맞습니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페이드 변광성은 실제로 별의 밝기가 변하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허블이 이걸 찾아낸 거야. 이 별을. 그래서 저 별을 가만히 보면서 언제가 가장 밝고 언제가 가장 어두울지를 이 사람이 측정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식 수준으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측정을 했냐면요, 일시에 따른 그 날짜에 따라서 얘가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이 어떻다? 크다, 작다?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이 크다, 작다? 작다.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저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밝았을 때 2.5 등급이 나왔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어두웠을 때가 4.5 등급이 나왔다고 칠게요. 알겠죠? 2.5 등급이 밝은 거고 4.5 등급이 어두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매일마다 등급을 쫙 체크를 해봤더니 그 밝기가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가장 밝게 보일 때 2.5 등급, 그리고 가장 어둡게 보일 때 4.5 등급 이렇게 찾아낸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 허블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가장 밝았을 때부터 다음 가장 밝았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변광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의 변광주기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 실제로 밝다면은 실제의 밝기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저 변광 주기에 따라서 실제 밝기,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겠죠. 그 절대 등급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요. 변광 주기가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밝았다가 다음 밝아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실제 밝기가 더 밝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 밝기가. 뭐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작을 때 크.
얘가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밝기가 계속해서 변하기는 하는데 평균적인 얘 실제 밝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놓았던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로 밝은 별이면은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반대로 그렇게 밝지 않은 별이면은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별을 관찰을 했는데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 변광주기가 7일이 나왔어. 7일 만에 가장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 변광주기에서 7일을 찾습니다. 7일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미 벌써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 겉보기 등급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밝았을 때와 가장 어두웠을 때 평균값, 그러니까 한 3.5등급이 이 별, 세페이드 변광성의 평균 겉보기 등급이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절대 등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허블이 이걸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허블이 이렇게 해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요, 당시에 알고 있던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별이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당시에 사람들은 그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별을 찾아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당시의 우주의 범위보다 더 먼 곳에 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우주의 크기는 훨씬 더 크면서 저 바깥쪽에는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부 은하들을 알아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변광성이 네. 죽기 전이고 네. 저거 세페이드 세페이드 변광성. 그게 그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광성의 일종이에요. 세페이드 변광성이. 죽었어요 별을? 그렇겠죠. 아니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죽는다 그래서 하루마치 만에 하고 죽어버리진 않거든요. 아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우주와 함께 은하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으로 끝을 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주의 천문학에 대해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관측을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쭉 다뤄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앞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약간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가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보니까 교재들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순서가 달라도 거기에 부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앞에 보세요. 계속.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뤄보게 될 내용은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기억나시나요? 네. 스펙트럼이 뭐죠? 색깔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막대에다가 빛을 집어넣으면은 빛이 그 안에서 꺾여가지고 빨주노 초파남보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빨주노 초파남보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죠.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 3개의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지개가 나타나죠. 가장 끝과 끝에 무슨 색깔들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하고 보라. 보라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보라색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은 요 스펙트럼 영역 안에서 모든 영역들이 다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선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펙트럼 영역 내에서 몇몇 개의 특정한 색깔만 선으로 딱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얘랑 얘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색깔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 색깔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 안에는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색깔들이 다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보인다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가 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요 선 스펙트럼은 여기의 색깔, 여기의 색깔, 여기에만 색깔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부분은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에 요 선에 해당하는 위치에만 에너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선 스펙트럼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요 부분의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나서 요 에너지만 눈에 들어온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돼?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흡수 스펙트럼은요. 보세요. 역시 빨주노초 파란보의 영역에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선 스펙트럼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쭉 선들이 나타나거든요. 색깔들이 나타나요. 알겠니? 연속적으로 색깔이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색깔이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색깔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까만색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까만색 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요 까만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우리 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요 흡수선들, 까만 영역들, 요거 우리 눈으로 에너지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으로 각각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에너지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맞지? 선 스펙트럼은 일부의 에너지만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은 요 흡수선의 위치만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왜 이런 스펙트럼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스펙트럼들을요, 우리가 별을 관찰하다 보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태양 있죠, 태양.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주잖아요.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줄 겁니다. 맞죠? 근데 이때 태양에서 처음 빛을 딱 출발시킬 때는요, 모든 에너지들을 다 줍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에너지 영역을 다 줘요. 그렇다면은 만일 출발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날까요?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겠니?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빛은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로 들어올 겁니다. 물론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금방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충분히 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충분히 멉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몇 도야? 영하 200. 영하 200도. 비싸게 갔는데? 응? 우주의 온도가 지금 한 영하 한 270도가량 되거든요. 왜 우리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참 난린 것 같은데 봤니? 아니요. 못 봤죠? 봤어? 선생님도 아직 못 봤어요. 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상상력의 끝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시던데 한 번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우주에 관련된 어떤 천문학 SF 영화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뭐 특히나 뭐 이제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우주선 파괴되면은 막 사람들이 우주로 빨려 나가고 막 와 하고 날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가량 되니까 말 사람이 우주 공간으로 빨려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얼어 죽어요. 그래요. 얼어버립니다. 띡 나가자마자 띵 하고 얼어버려요. 여러분들 그 TV에서 가끔 그 장미꽃 같은 거 액체 질소 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본 적 있죠? 액체 질소라고 하는 막 이렇게 하얀색 연기 나는 그런 액체에다가 장미꽃 같은 거 이렇게 담궜다가 빼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장미꽃 깨지고 막 금붕어 집어넣으면 금붕어 얼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아유 좀 TV를 좀 보고 사세요. 맨날 공부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스크림은 질소 아이스크림. 아 이거 드라이 아이스? 아 그거랑은 다른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도 온도가 낮긴 하지만 그 액체 질소라고 하는 게 영하 196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물질을 딱 집어넣으면은 급속 냉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장미꽃 흐물흐물 하잖아요, 꽃잎이. 근데 액체 질소 안에 딱 넣었다가 싹 빼면은 단단하게 얼어버려요. 그래서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은 깨집니다. 띵 하고. 그게 한 영하 200도가량 되는 거거든. 근데 야,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인데 어떻게 되겠어? 정말 너무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얼어버릴 겁니다. 뭐 어찌됐건 우주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장소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우주 공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왜 우리 우주가 무중력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중력 이러면은 중력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중력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중력이 작거나 거의 측정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우주 안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특히나 우주 공간에는 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체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기체예요. 그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케이?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이 공간 내에도 역시 그런 기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봐요. 이때 우주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우주 공간에 기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기체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온의 기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 에너지가 저온의 기체를 딱 통과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 기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탕을 딱 고르는 애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탕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 있어. 그럼 그것만 쏙쏙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A 사탕만을 가져갔어요. 너가 B 사탕을 가져가고 너가 C 사탕을 가져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오로지 A만, 너는 B만, 얘도 C만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처럼 요 저온의 기체가 봐봐요.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만 쏙쏙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에너지들은 그냥 통과를 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까?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 거니?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모든 에너지 중에서 그 기체가 좋아하는 에너지만 쏙쏙쏙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일부만 사라지니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기체들이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좀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온도가 좀 더 높아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됐어요. 뭐 고온의 기체라고 해봤자 뭐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고온의 기체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사탕 이야기했죠. 응?
얘는 A사탕, 너는 B사탕, 너는 C사탕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각자 알아서. 근데 사탕을 먹으려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이어트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 안 먹어야지. 말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탕을 돌려줘요. 선생님 저 안 먹을래요? 돌려줍니다. 먹지 마! 하면서 선생님이 돌려받았어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아까 얘가 A 사탕을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안 먹는다고 선생님한테 돌려줬어요. 그럼 무슨 사탕만 주죠? A 사탕만 주겠죠. 너가 B 사탕만을 가져갔는데 안 먹을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돌려줄 때는 무슨 사탕만 줘요? B. 저 친구가 C를 가져갔으면은 선생님한테 뭐밖에 못 줘요? C밖에 못 주겠죠. 봐봐요. 이렇게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요, 다시 그 에너지를 내보내 버립니다. 내보내 버려요. 그랬을 때 그걸 내보내 버린다면은 이때 자신이 흡수했던 에너지만 내보낼 거 아니야. 맞지? 내가 A 사탕 가져갔으면 A 사탕만 줄 거고 B를 가져가거나 C를 가져갔으면 B나 C만 주겠지. 맞지? 그러면 이때 그 기체에서 지구로 오는 그 빛을 관찰한다면 그 빛은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펙트럼의 종류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케이? 특히나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 흡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선생님, 네? 선이랑 방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요? 선이랑 방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마 교재에 선 스펙트럼 대신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적혀 있기도 할 겁니다. 맞죠?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다만 그게 똑같은 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페이지 11쪽 계속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도플러 효과?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와요. 알겠습니까? 구급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구급차를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급차가 여러분들을 스쳐 더 멀리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 구급차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소리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얘들 앞에 볼래? 너네 지금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 거야. 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맘 잡고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한 오늘 수업 내내 떠들어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방대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몇 학년이 되는 거죠? 1학년.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 걸 다 배울 필요가 없겠죠. 핵심 포인트만 배우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옵니다. 우리 쪽으로. 띵뿅뿅뿅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때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와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소리의 크기가 점차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들려요. 맞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소리의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높이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크기랑 소리의 높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리의 크기는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랑 작은 소리의 차이는요,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면 큰 소리로 들리는 거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작으면 작은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급차가 가까이 오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구급차가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요. 뿅뿅뿅 하면서. 알겠니?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소리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적게 전달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잘 봐. 구급차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멀리에서 올 때, 멀리에서부터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막 올 때 가까이 올수록 점점 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왠지 빨리 비켜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변할까요?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구급차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소리의 크기가 변화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있을 때는 되게 낮게 들려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게 들리는데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거든요. 소리가 날카롭게 들릴수록 소리의 높이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가까이 오면은 소리의 높이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의 높이가 작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거겠죠. 맞죠? 보세요.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알겠어? 반대로 멀어지잖아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이랑 노란색, 빨간색의 각각의 파동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멀어지게 되면은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위아래로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진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얀색이 띠용, 띠용, 띠용 이러면서 진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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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렇게 바뀌겠지. 맞지? 더 많이 진동하는 거지. 반대로 빨간색이 되면은 띠용, 띠용 이럴 거 아니야. 맞죠? 더 적게 진동을 하는 거죠.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소리에 진동하는 횟수, 그 진동수가 커집니다. 진동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하얀색에도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이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소리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반대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띠용 띠용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동하는 횟수인 진동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 봐봐. 너네 파동이 이렇게 생겼을 때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지 이거? 본 적 있죠? 한 번도 없습니까? 거짓말지.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너네 지진파 할 때도 이거 나올 거고요. 뭐 그럴 겁니다. 할 때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봐. 거짓말쟁이. 나온다니까. 소리는 안 봤는데. 소리는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파동이에요. 그랬을 때 너네 이런 모습 본 적 있지? 너네 이때 요거 가장 높은 거 뭐라 부르는지 아니? 네. 뭔데? 기억이 안 나네. 그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알면은 곧 잊어버리죠. 좀 있으면. 야, 나오네요. 마루. 맞아. 마루. 맞아. 그 왜 아이스크림 중에서 호두마루, 체리마루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맞지? 너네 그 호두마루 광고 본 적 있니? 광고 보면은 옛날 광고인데 호두가 막 높은 산봉우리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한 호두가 호두마루가 된다 막 이러면서 올라간다? 뭐 결론은 아이스크림이지 뭐. 안 그래? 근데 왜 걔가 산 위로 올라가느냐? 순 우리말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걔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마루에 올라간 호두마루 뭐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이름을 진 것 같아. 어쨌든 가장 높은 건 마루. 가장 낮은 건 뭘까요? 길. 에잉? 골. 맞다. 골짜기 할 때 골이에요. 골짜기 할 때 골. 알았어? 그랬을 때 봐봐. 가장 높은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알았니? 파장. 다시 저 그림 볼까요? 하얀색은 파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알았니?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니까. 그러면 노란색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지. 맞지?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봐봐요. 얘는 가까워지면서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짧아져요. 그렇죠.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은요.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리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걸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플러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야, 근데 봐봐. 근데 이게 소리에서만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빛에서도 일어납니다. 보세요. 잘 봐요.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 주변을 돕니다. 근데 하나의 별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별빛이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쓱 들어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지구가 저 별빛을 관찰할 거거든요. 지구가 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칩시다.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지구가 A에서부터 B를 지나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렇죠. 가까워지죠. 이렇게 돌 거니까. 맞지? 그러면은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반대로 C에서부터 D를 지나서 다시 A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죠? 멀어집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거리가 변화가 되면은요. 요렇게 오는 별빛에 저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케이? 저게 소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요거잖아, 요거. 맞지? 소리 나는 물체가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진동수가 커지면서 파장은 어떻게 되죠? 파장은 작아지죠. 맞죠? 가까워지면은 더 많이 띠용띠용띠용띠용 흔들리잖아. 그러면서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져. 알겠어? 빛에서도 마찬가지야.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멀어져.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될까? 파장이 길어져요. 알겠어요? 빛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바꿨나? 예를 들어서 빛이 요렇게 들어오는데 오케이?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지지. 가까워지니까 빛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멀어지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왜 변화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아까 우리 스펙트럼 봤던 거 있죠? 스펙트럼 봤던 것 중에서 에너지가 일부 사라진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이 있었죠?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 있었죠.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색깔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요거를 흡수선이라고 할게요. 흡수선. 알겠지? 이 부분에 색깔이 없는 거야. 지금 노란색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색깔이 지금 없어요. 알겠어? 근데 저 별빛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저 흡수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이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빛들마다 파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레드롱, 레드롱, 레드롱.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알았어? 쉽게 말해서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와. 알았어? 근데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노란색이면은 파장이 좀 짧아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파란색이라면은 더 짧아집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알았어? 빛들마다 색깔마다 파장이 조금씩 다른 거야. 알았니? 그래서 뭐가 제일 길다? 빨간색. 빨간색이 제일 길어요. 알았어? 빨간색이 제일 긴데 자 봐. 가까워지잖아? 파장이 짧아지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는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란색 쪽으로. 알겠어? 가까워지면 파란색으로. 그래서 저 띠가, 저 선이 움직이는 것을 편이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편이. 그랬을 때 파란색 쪽으로 편이된다 해서 이것을 청색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색편이. 이거 언제 일어나? 언제 일어나 청색편이가? 가까워질 때. 오케이. 가까워질 때 무슨 편이? 청색편이. 오케이? 근데 반대로 멀어지잖아요?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요. 알았어? 그래서 편이 된 게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니? 몇 가지 거리가 멀어져? 무슨 편이? 적색. 그렇죠. 적색편이. 즉,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 별빛을 관찰해 보면은 무슨 편이? 청색 편이. 근데 반대로 C에서부터 D를 지나 A까지 돌아갈 때는 멀어지죠. 무슨 편이? 적색 편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1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